김 관장님과 나머지 세 분의 토론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채팅창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먼저 들어온 질문 하나를 네 분께 함께 그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코로나 시대에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이 폐쇄되거나 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야만 했고 소규모로 해야 되고 또 방문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더욱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는 서비스 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영역별로 가장 필요할까 하는 공통 질문으로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길 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라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건데요. 뭐 보는 관점이나 또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첫 번째는 사실 그 지역사회 본질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또 사업 또 비대면 방식들을 사용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사회복지실처럼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당사자의 욕구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사업들이 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관은 특히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 기능에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킹 능력을 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의 핵심 또 가장 중요한 서비스 또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경숙 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노인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실내 활동들이 너무도 많아졌고 그로 인한 아까 인터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우울이나 이런 불안감, 스트레스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는 공략을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소외감 또 어려운 점을 상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민희 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 발표 주제와 동일한 건데요. 장애인분들의 삶이든 우리 비장애인 분들의 삶이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를 기조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 서비스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일상들을 꾸준하게 습관적으로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그런 건강까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서비스 계속 하다 보면 집에만 지냈던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비만도 있으시고 또 이제 복지관에 오래간만에 나와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아침에 복지관을 오기 위해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 와서 지내고 다시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하는 그 계속 우리가 이루어졌던 그 일상들이 깨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걸 다시 또
맞춰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또 다른 지원가분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서비스의 중심이든 우리가 이제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선화 선생님께서 아동 청소년 쪽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가 올해 이번 주부터 전면 등교가 되고 아이들이 많이 등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뭐 완전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와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에 아이들을 잘 이렇게 발굴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들에 조금 더 열심히 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들인 이상 아이들이 관계 맺고 학습하고 배우고 생활 습관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험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제 지역복지관이 종합적인 지역복지 허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시설 중심으로 대면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개에 계시고 또 지역 안에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각 영역도 그렇습니다만 앞에 기조 강연을 해주시면서 우리 김용길 관장님께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있었다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에 지속되었던 서비스와 또 그 가운데 없어진 것, 새로이 또 만들어진 것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발표할 때도 뭐 일부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의 사업과 코로나 이후의 사업들을 단편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대면 서비스는 축소되거나 또는 잠정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보였고요. 역으로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또는 온라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들이 확대됐다라는 것들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교육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면 접촉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형태 또는 뭐 한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큰 규모의 프로그램에서 10명, 15명 그 이하의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또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지역복지 운동 차원의 여러 가지 캠페인 또 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업들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이동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복지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점인 원래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복지기관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지 않은 지역의 거점 역할들을 찾아서 거기서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방식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질적인 변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슷한 유사 질병인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이후에 시설물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사회복지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인 정보화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나머지 세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 관장님부터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좀 들어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인 쪽에서는 사실 그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정부와 핸드폰을 좀 만지거나 이러는 거에서 사실 되게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절반 정도는 있고 절반은 없고 이런 상황도 발생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태블릿 PC를 현재 어르신한테 원하시는 어르신한테 대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도 다 해놓고 이랬는데 사실 많이 대여해 가시지는 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개관을 하면은 일단 정보화 교육에 치중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의 제일 가장 큰 관점이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는 꾸준히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면은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무선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 있다면은 비대면 활용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관장님 의견 주시죠. 네, 저도 이제 강 관장님 말씀하시고 인 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기기 교육도 하고 있고 특히 무인 단말기 관련해서 이제 그 키오스크 관련한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행히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키오스크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여도 해서 이제 그 강사님이 정말 실제 키오스크 들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이제 다음날 다시 이제 잊어버리시긴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1대1이든 또 이제 소규모로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접하실 수 있도록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은 실패의 경험을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해보셔야 된다,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의 기회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 기기든 태블릿이든 아니면 집에 있는 IoT 기기들을 활용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환 선생님. 뭐 시스템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건 다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비대면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걸 세워가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원칙이 그리고 이런 봐야 되는 관점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뭐 복지관들을 임시휴관이란 명을 써서 내렸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비대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고 이 안전에 대한 그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더 중요도 있게 봐야 된다는 것들이 실무자나 또 아니면 나라에서 정책을 꾸리시는 분이나 그리고 저희를 도와서 같이 해든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 영역별로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비대면 프로그램이 좀 가능할지 또 현재 하고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가운데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각 영역별로 비대면 프로그램 가운데에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나씩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김 관장님부터. 네. 예.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먼저 우리가 그 합의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있는데요.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공론화되거나 또 학계에서 논의해서 합의된 건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한테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온라인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온라인 매체가 아니래도 어떤 직접 접촉되지 않은 어떤 방식을 하는 것들도 비대면을 볼 것인지, 뭐 어떻든 이걸 포괄적으로 다 볼 것인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온라인 기기들을 좀 활용하는, 예를 들면 유튜브나 또는 또 줌, 뭐 특정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로 쓰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더불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지만 역시 여전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주변 환경들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기자재 보강, 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도 작년에 했던 게 한 200여만 원을 들여서 온라인, 그러니까 랜 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기관의 어떤 곳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올해 1월달에 20개 복지관 모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그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 관장님 네,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중에서 합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외부 지원에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 한 40명의 어르신이 합창을 진행하고 근데 이제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줌 활용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활용도가 사실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거의 1대1로 붙어서 초창기에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각자 집에서 핸드폰 켜어 놓으시고요. 강사 선생님 저희 이제 소강당에 오셔가지고 직접 한 분 실제적으로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을 딱 놓고서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으로 같이 이제 줌이다 보니까 또 함께 이렇게 대화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 횟수가 이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또 합창이라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저희는 하나는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간담회를 좀 하는데 강사 간담회 같은 경우를 할 때 저는 강사 간담회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강사 선생님들이 시간 타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강사 선생님이 이동 중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 강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지금만 뭐 현재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강사 간담회나 이런 부분 좀 시간대가 각자 만나기가 어렵거나 이러한 시간대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줌을 활용한 비대면 활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희 관장님. 네, 저는 이제 다른 관장님들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포럼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서 굳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왜 내가 비대면에 대한 생각을 자꾸 온라인으로만 생각을 했을까라는 반성을 했던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 활동이에요. 사회공원 활동 예 중에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이 사실 이제 점자도 공부를 하지만 촉지 언어 카드로 이제 언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언어 카드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교구 만드는 일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한 그 사회공원 기관에서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 점자로 촉지 카드 만드는 그 일들을 집에서 해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받아서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건 온라인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그 다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모자 이렇게
그 뜨개질해서 보내주듯이 촉지카드 활동들을 통해서 봉사활동한다는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우리 선생님들한테 비대면 프로그램은 뭔가 이렇게 집콕 키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 찍어서 막 해야 된다는 생각만 저도 막 강요를 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경험들을 꼭 사회복지 현장에서 찾는 것보다는 어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보는 노력들을 좀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선화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네. 뭐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같이 하는 교수님 중에서 저희가 연수하고 하면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 있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접촉으로 하는 거다라는 해서 같이 이게 온라인을 타거나 아니면 뭐 아크릴판 넘어서라든지 이렇게 비접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과 많은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면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사실 비대면 봉사도 아직까지는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이선화 선생님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비대면, 지금 비접촉이라는 용어를 쓰시기도 하셨는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때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비접촉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제시하고 안내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재료나 키트가 있으면 택배로 보낼 수도 있지만 아이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는 가정 방문해서 키트를 갖다 줘야 되고 재료를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이나 온라인 체제가 잘 송출되는지도 검사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또 만나야 되는 아이들 숫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셨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조금 더 고학년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 활동을 할 때 찍고, 사실 이제 온라인을 하려면 누군가가 찍고 모니터링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매체라는 영상을 찍거나 이런 매체를 다루는 거에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역할을 또 아이들한테도 역할을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준비하셨지만 내가 한 프로그램이 되면서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만족감 있게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현장 쪽에도 사람이 더 많아지고 도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가장 좋지만 그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데, 어렵긴 하지만 저희들이 욕심내지 않고 그래도 아이들 저희가 필요한 곳에 차근차근 하는 것에 우선은 목표를 두고 조금 주안을 두고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종사자들 스스로도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궁즉통이라. 아마 이런 상황에서 각 복지 현장은 정말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한 창의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함께 코로나를 계속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사소원이 마련한 코로나19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